너만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 라고 제 소매를 붙잡는 것처럼 벽 하나를 두고 이제는 완전 무관심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끌어도 당겨져 오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 고독사 연구센터 향기 나는 번님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김인호입니다. 저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청년 고독사 연구센터라고 네이밍을 짓게 된 배경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고독사라는 것이 자칫하면 사실 중장년층의 문제로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국을 겹치면서 이제 청년 고독사, 특히 이제 우울증을 바탕으로 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청년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독사 현상으로 잡히고 그 현상을 청년 고독사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중장년층의 고독사 현상과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청년 고독사 연구센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향기 나는 번님들이라고 하는 네이밍 자체는 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향이라고 하면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향자와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향을 피운다라는 그런 향자가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누군가의 죽음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꽃향기 같이 좀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기 나는 번님들이라는 네이밍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향기 나는 번님들은 크게는 연구 사업과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연구센터니까 청년 고독사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청년들과 만나고 그리고 교류하면서 하는 뭐 포럼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저희가 건강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국에는 좀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사회적 단절 그리고 관계의 단절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깨려면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집단 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서 저희가 매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사업 총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이제 문성준 연구원님께서는 그런 실무 담당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연구원으로서 이제 그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을 좀 도맡아서 사무적인 일을 좀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럼 혹은 뭐 커뮤니티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운영에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서 딱히 긴장을 안 하고 갔습니다. 부담감 없이 갔었는데 두 번째 현장을 갈 때는 되게 많이 부담이 되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서 나는 그 냄새가 지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나는 냄새가 무서웠다는 게 그 돌아가신 분께서 사회를 향해서 아우성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저는 그게 중압감이 느껴지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셨을 테고 또 친구이셨을 테고 연인, 사회에서의 아름다운 향기이셨을 텐데 제가 물품을 정리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분을 사회에서 정리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하는 과정이라는 게 너무 그게 부담감이 크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정리를 다 하고 방문을 닫으면서 나오는데 그 복도, 계단, 그리고 현관까지 냄새가 계속 제 소매를 붙잡더라고요. 마치 그분께서 너만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 라고 제 소매를 붙잡는 것처럼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제 소매를 붙잡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충격이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 고독사 현장이 이제 발생을 하면 저도 같이 가서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감상에 빠져보는 편입니다. 이분께서
주변, 집 주변으로 어떻게 생활하셨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이런 현장이,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원룸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시촌, 그 다음에 다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맞은편에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벽 하나를 두고 이제는 완전 무관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 72시간 이후에 발견되시는 건데 3일 동안 누구도 그분들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벽 하나 두고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아무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좀 주변 사람들과의 관심과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 증진이라고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점들을 저는 청년 고독사의 현장을 갈 때마다 조금 더 와닿고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좀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고독사 현장은 일단 현장에 가보면은 기본적으로 책상이나 테이블에 이력서, 취업 관련 도서 혹은 어떤 자격증 관련 도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저희가 추론해 보건데 취직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그게 원만하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실패에 빠지고 그러다가 고독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청년들의 취업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문제에 따라서 청년분들의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은 취업이나 이런 관련된 저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약 그리고 취약계층을 나타내는 어떤 동사무소에 받은 문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년 고독사의 현장이랑 일반 고독사의 현장이 다른 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뭐 다 동일한데요.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청년 세대는 전자기기에 굉장히 이제 편리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세대들이라서 대부분 다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뭐 배달 음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전자기기로 이제 배달시키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영위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좀 문명의 이기가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편리해지는 점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그 전자기기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아까 덧붙여서 조금 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도치 않게 고립 상태에 놓인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 가치 일원이 되는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심리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성취감을 느끼세요. 소속감을 느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죠. 미소 지어지고. 근데 그와 반면에 아직 사회로 나오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끌어도 당겨져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함께 운동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잘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아쉽고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분들 중 뭐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한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자립하거나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정도까지의 생각은 있고 당연히 그분들께서 이제 다시 사회로 나와서 고립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자립을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저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한 사회적 고립 상태를 저희는 처해보지 않은 거죠. 문제의식 정도만 가지고 이건 좀 안 되겠구나 심각하다 정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감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선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짓누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렵게 대화가 돼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취업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아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나 빨리 나가서 뛰든지 뭔가 어떻게든 이걸 해봐야 되지 않나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1초, 2초가 제 머릿속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기보다는 불쌍해서 한번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뭔가 저보다 하위 단계로 보고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계속 문득문득 그런 일이 생각나요.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해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사실 뭐 다른 문제보다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이해하고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사회로 나가서 건강하게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